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이제 리더십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 이러한 리더십 이론들을 어떻게 무엇으로 구분을 하고 무엇으로 파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관련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아래 보시면은 뭐 2번부터 8번까지 많이들 있는데, 먼저 2번의 리더 특성 이론부터 보면, 이 리더십의 특성 이론은 뭐 리더가 갖는, 리더를 리더답게 해주는 어떤 그 리더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연구였는데, 감성 지능이 풍부한 사람, 뭐 빅5 성격 특성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뭐 이런 게 특별한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리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십 특성 이론 같은 경우는 리더의 출현이나 뭐 등장을 예측하는 데는 조금 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리더십이 행사되는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고, 리더의 특성만 가지고는 약간 이 리더십을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많이 부족했다라는 점에서 특성 이론은 조금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긴 게 이제 뭐 리더십의 행동 이론 뭐 이런 게 있는데, 4번에 리더십의 행위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리더십 행위 이론은 리더가 이제 구성원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 양식들에 좀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뭐 구체적으로 제가 적은 거는 이제 미시건 대학교 연구,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뭐 이제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미시간 대학의 연구는 이제 레시스 리커트라는 학자가 필두로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리더십을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 상에 두고 요 양극단의 과업 중심성, 그리고 구성원 지향성, 이렇게 양극단의 이런 특성을 두고 이 안에서 이제 리더십들이 결정된다라고 봤던 게 바로 이 미시간 대학의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의 연구에서는 랄프 스톡딜과 에드윈 플라이시만 요 두 학자가 필두로 이제 연구가 됐던 건데, 요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는 조금 다른 게, 지금 일직선상에 봤던 미시건 연구와 다르게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리더십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차원이 이제 뭐 구조주도와 배려라는 특성을 가진 각각의 차원을 통해서 리더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더십의 효과성이라고 했을 때, 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에서는 구조주도의 수준과 배려의 수준이 높은,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배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높은 사람이 좀 효과적인 리더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가 아무래도 이 미시간 대학 연구보다 다차원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것이다 보니까, 이 연구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킨 게 바로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로버트 블레이크와 제인 머튼의 관리 격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 격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오하이오 연구를 발전시켜서 약간 리더십 스타일을 역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생산과 인간을 각각의 초점을 두고 이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각각 이제 뭐 무관심형, 여기가 이제 무관심,
생산도 관심 없고 사람한테도 관심 없는 무관심형. 그리고 중간형, 여기 중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과업형, 생산에 보다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했어요. 약간 뭐 친목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시하는 형태라고 보고, 여기가 이제 팀형, 생산과 인간에 대한 초점 중심을 조금 더 강조한 리더를 이제 팀형 리더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와 비슷하게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높은 팀형 리더가 효과성을 갖는 리더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격자 프로그램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뭐 지우지 미수미라는 이제 뭐 일본계 학자인데, 요분이 주장한 이제 PM 이론이란 것도 있어요. 요것도 모양은 요 두 가지랑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네 개의 차원으로 구분을 해서 PM, 예, 각각에 이제 해당하는 이제 그 리더십을 유형을 구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위 이론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좀 타당하냐, 좀 신뢰성이 있느냐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리더 행동에 대해서 그 내부 역량을 좀 강화하는 기능을 좀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넘어가서 귀인 이론부터 보면 귀인 이론은 리더십 귀인 이론은 이제 콜더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이제 그 리더의 어떤 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 원인을 찾는 거죠. 리더십의 귀인 과정이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그 잠재적인 리더십, 그리고 뭐 리더 행동에 대해서 귀인을 하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리더십을 찾아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봤고, 5번에 이제 관계 중심 리더십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춘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직적 관계 이론 같은 경우는 리더와 구성원의 어떤 그 수직적인 그 짝, 이런 것들이 리더십을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봤던 거를 였는데,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나온 게 그 밑에 있는 이제 LMX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LMX는 뭐냐? 리더랑 구성원 간의 어떤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교환의 퀄리티를 의미를 해요. LMX는. 그래서 이러한 LMX에 영향을 주는 거는 뭐 리더와 구성원 간의 어떤 그 유사성이라든지 뭐 호감, 그리고 뭐 외향적인 성격,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에서 조금 공정한 방식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면 이런 그 관계 교환의 질이 높아진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LMX의 발전 단계를 뭐 이방인, 면식 단계, 파트너 단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던 학자가 이제 제가 여기 적은 조지 그레인, 마리 얼빙이라는 학자가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그냥 좀 약간 서먹서먹 대면대면한 관계면 이방인 단계로서 각자 자신을 좀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식 단계로 넘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안면은 튼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좀 테스트도 해보고 공원에 따라서 보상도 주어지고, 이 정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면식 단계로 보았고, 좀 더 딥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서 상호 이제 신뢰를 하고 존경을 하는 뭐 그런 관계까지 발전이 된다라고 봤던 게 바로 LMX 이론입니다. 그다음에 뭐 진성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리더가 가지는 어떤 그 핵심 가치, 정체성,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리더십의 그 원천이 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뭐 자아 인식, 진정성 있는 행동, 뭐 진정성 기반한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에 이제 리더십 상황 이론으로 넘어가서 상황 이론도 4가지 정도 들어있죠. 상황 이론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이제 단순히 리더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리더의 어떤 그 행동을 통해서만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이런 상황 이론이 발전이 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구성원 그리고 뭐 집단, 조직 뭐 이런 것, 과업 뭐 그런 특성들, 여러 가지 상황 변수들이 영향을 미쳐서 발생한 게 리더십이다라고 봤던 게 바로 이제 리더십 상황 이론의 그 메인스트림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상황 모델의 대표적인 초기 주자로는 이제 피들러가 있어요.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모델이 있는데, 기본 가정으로는 리더의 특성, 그리고 이제 뭐 상황을 결정하는 요인, 그리고 상황의 그 적합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정을 두고 리더십의 특성을 오하이오 주립대학 연구와 좀 유사하게 과업의 동기를 갖는 것과 관계의 동기를 갖는 것으로 나눠서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들러의 모델에서는 LPC라는 평가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LPC 설문의 개념은 가장 나랑 그 일하기 싫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평가 지표를 채점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과업 동기적인 성향이 나오는지, 관계 동기적인 성향이 나오는지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피들러의 상황 이론이 있고, 넘어서 로버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앞서 이제 개인의 동기부여를 설명했던 과정 이론 중 하나인 그 빅터 브룸의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리더십 스타일을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취 지향적 뭐 이렇게 4가지 갈래로 구분을 하고, 리더십의 발휘 경로가 구성원의 적어볼게요. 구성원의 어떤 그 기대를 형성해서 동기를 유발하고, 이걸 통해서 동기 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만족도를 증가시켜서 성과를 창출하는 과정. 요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십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로 목표 모델 같은 경우도 이제 다양한 상황 요인이 좀 상호 작용을 해서 약간 그런 다양한 상황 요인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구성원의 능력이나 통제 위치, 욕구, 동기 뭐 이런 거 플러스 뭐 과업의 특성, 권한 체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요인 간 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 스타일과 상황 변수 간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뭐 이런 비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리더십 이론과 개인의 어떤 그 동기부여 이론을 결합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그런 이론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허쉬와 블렌차드라는 학자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또 있는데, 이것도 기본적인 가정은 어떤 그 구성원의 성숙도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리더십 스타일은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성원의 성숙도가 어떻게 보면은 상황 변수가 된다라는 점에서 구분할 수 있어요. 업무에 대한 능력, 뭐 직무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의 성숙도가 되는 것이고, 뭐 구성원의 뭐 의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달라진다. 능력과 의지를 이제 구성원의 성숙도의 구성 요소로 보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의지가 모두 낮은 경우, 하나만 높은 경우, 둘 다 높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리더십의 효과성을 구분을 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연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이론 중에 마지막인 브룸, 예튼, 제이고 세 학자가 같이 주창한 리더십 규범 이론, 리더십 의사결정 모델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기본 가정은 이래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 따라서 참여 정도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리더십의 스타일이
그 구성원의 참여 정도를 결정하는 행동 유형이다 해서 뭐 순수 독단형, 뭐 참고적 독단형, 개별 참여, 집단 참여, 위임형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런 의사결정의 질적 속성과 구성원의 수용도에 따라서 그 리더십의 어떤 그 상황 요인이 달라진다라고 봤어요. 의사결정의 어떤 그 질적 속성으로는 뭐 의사결정의 질, 리더가 가지고 있는 정보, 문제의 구조화된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구성원이 수용하는 정도에는 구성원이 내가 이거를 수용할 필요성을 느끼냐, 그리고 뭐 수용할 가능성이 있느냐, 조직 목표를 공유를 받았느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 그 리더십의 어떤 그 결정하는 상황 요인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브룸 예튼제이고의 상황 그 의사결정 모델은 의사결정 트리라는 어떤 그 아까 제가 그린 마인드맵처럼 생긴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 리더십의 방향, 그 유형을 결정을 했어요. 리더십 스타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상황 이론은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있어요. 현대적 리더십 이론에는 이제 뭐 막스 웨버, 로버트 하우스가 이제 이렇게 같이 한 건 아닌데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서 받았던 카리스마 리더십이란 것이 있고, 카리스마라는 것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천부적이고 남다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뭐 어떤 사람한테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향력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아우라 뭐 이런 것들을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를 가지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의 특성으로 좀 환경에 좀 민감하고 나의 그 어떤 그 욕구 이런 것들 니즈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고, 약간 조금 정형적인 행동을 벗어나서 조금 특이하고 때로는 비정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성향을 가졌다라고 이제 카리스마 리더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카리스마 리더십도 어떤 그 상황 요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개혁과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거나 이 리더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때, 그리고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이 리더가 좀 높은 직급에 있는 경우에는 이런 카리스마 리더가 좀 발현이 될 수 있었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번즈와 베스, 톰 번즈와 버나드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해서 약간 그냥 단순 구성원과 리더 간의 약간 거래 관계를 통한 그 리더십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런 변혁적 리더십이 생겼는데, 이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그 리더의 어떤 그 변혁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 영감적인 동기부여, 뭐 이상적인 역할 모델, 개별적 관심, 지적 자극 이런 구성 요소를 통해서 어떤 그 단순히 좀 거래적인 관계의 리더 구성원 관계를 벗어나서 좀 더 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소속감, 몽집력, 몰입도 이런 것들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혁적 리더십이 그래도 어떤 그 연구의 시사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8번에 이제 뭐 독특한 리더십 이론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스티븐 커와 존 저미어의 뭐 리더십 대체 이론 뭐 이런 거는 리더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영향 요인들 이런 것들이 있다. 리더십을 대체하거나 리더십을 조금 중화시키는 그런 그 요소들이 있다는 점에서 뭐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은 집단을 이끄는 그런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던 그런 경향에서 약간 반론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좀 시사점이 있는 그런 이론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찰스 만츠, 헨리 심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슈퍼 리더십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약간 슈퍼 리더십이라는 의미가 구성원 자체를 구성원 개개인들을 약간 셀프 리더, 자신들 자체를 그냥 셀프 리더로 만드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셀프 리더를 만드는 단계에 대해서 이 만츠와 심스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설명드리면 뭐 스스로 셀프 리더가 되기 그 자체로, 그리고 셀프 리더로서의 면모와 업무 스킬 구성원들한테 보여주기,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가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전수하고 보상과 건설적 질책을 통해서 구성원을 육성하고, 셀프 리더십을 통해서 자율관리 기능, 팀워크를 구축하고, 최고 경영자의 역할과 지원을 통해서 셀프 리더십의 문화를 창달한다.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셀프 리더십 행동에 따라서 뭐 조직 구조 측면에서는 뭐 팀을 통해서 이제 뭐 업무 수행이나 뭐 학습 기회가 제공이 되고, 조직 구조가 좀 더 플랫하게 이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권한이나 책임, 셀프 리더들이 갖는 권한의 책임들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고, 뭐 업무 프로세스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구성원에 대해서 약간 권한을 좀 늘려준다든지, 일반 직원이 회의를 주도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게끔 셀프 리더십을 길러준다든지, 명령 체계상 뭐 핵심 인물, 뭐 극단적으로 보면은 뭐 사장님한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셀프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리더십 이론, 뭐 요 외에도 리더십 이론이라고 하면은 뭐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 그 외에도 말씀 안 드린 게 그 정도 있겠네요. 서번트 리더십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뭐 연기나 이럴 때 저희 교재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 뭐 추가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게끔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이렇게 같이 한번 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또 다른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의사결정이 있어요. 의사결정. 집단에서 어떤 그 의사를 종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체안 중에서 가장 괜찮은 거, 최적의 어떤 그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사결정은 이제 문제를 먼저 인식을 하고 정의를 해서 진단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목표를 설정을 하죠. 문제를 이제 파악을 했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대체안을 얼터네티브를 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개발을 한 다음에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대안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을 하고 그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까지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봤습니다. 이런 뭐 의사결정에 대한 그 상황을 구분한 이제 연구로는 뭐 허버트 사이먼의 뭐 제한적 합리주의 모델 뭐 이런 거 있는데, 이 제한적 합리주의 모델은 그 처음에는 그 이제 완전한 합리성이라는 개념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완전한 합리성은 뭐냐? 내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고 모든 정보를 다룰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가장 베스트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약간 그럼 나는 이제 제한된 정보, 제한된 그런 과정 속에서 제한된 그냥 좀 그 최고의 대안보다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이제 연구가 이루어진 게 이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 모델, 제한된 합리주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결정의 수준도 우리 이제 경영조직론의 세 분석 수준처럼 개인, 집단, 조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뭐 스키마, 창의성, 정보처리 능력, 휴리스틱스, 개인의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스키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배경 지식들을 통해서 그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뭐 창의성, 정보처리 능력 이런 거는 아시겠고, 휴리스틱스가 있는데 휴리스틱스는 의사결정에 이제 미치는 그 오류 같은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트버츠키와 카네만이라는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5가지 그 여섯 가지 정도 의사결정 오류가 있어요. 뭐 자신의 능력을 좀 과신하는 경우, 아니면 뭐 기억되기 쉬운 정보만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려는 경우, 과거 좀 사건에 대해서 전례를
전례를 통해서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의사결정하려는 경우, 뭐 처음 내가 마주한 정보를 가지고 다른 의사결정에 좀 섣불리 의사결정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제시되는 형태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좀 달라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도 의사결정의 오류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들이 뭐 휴리스틱스에 포함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각각의 이제 휴리스틱스들의 그 이름들이 명명들이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연기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집단 의사결정으로 넘어가서,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이제 뭐 집단 사고, 집단 양극화 같은 특성들이 나와요. 집단 사고는 뭐냐? 개인의 어떤 그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도 집단적으로 사고가 조금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의 어떤 소수의 의견들은 약간 무시되는 경향, 뭐 이런 것들이 집단 사고라고 보시면 되고, 집단 양극화 같은 경우는 집단 간의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면서 이제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 대립되는 의사들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뭐 그런 현상을 집단 양극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은, 조직 차원에서는 뭐 이런 그 저희 뭐 인사나 인사노무관리 뭐 이런 걸 통해서 평가제도, 뭐 보상제도, 전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차원의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뭐 인사관리를 통해서 예를 들면 개개인 조직원에 대한 어떤 그 인사 처분을 결정할 때 있잖아요. 뭐 배치 전환이라든지, 뭐 이 사람을 극단적으로 좀 해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 개인의 어떤 그 평가 점수,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겠고, 보상도 마찬가지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임금 수준이나, 뭐 임금 뭐 체계나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보상제도라는 틀 안에서 이 개개인의 구성원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영향을 준다. 전례도 마찬가지고요. 전례를 예를 들면은 회사에서 뭐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같은 거를 열 수 있는데, 징계위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제 어떤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 징계 수위나 징계 양정을 정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했던 비위 행위와 비슷했던 그 비위 행위가 이전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비위 행위랑 비슷한 수준의 양정을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회사에서 이제 징계 수위나 양정을 정할 때 이제 전례를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전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사람의 비위 행위나 이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겠지만, 전례가 있는 경우는 전례를 참고해서 되도록이면 그 이전의 비위 행위와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조직 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는 이제 효과적인 집단 의사결정 기법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뭐 명목집단법, 델파이법, 뭐 악마의 변론자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명목집단법, 델파이법 이런 거는 뭐 인사관리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확실히 인사와 경조는 시너지가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여기서 이제 집단 의사결정의 한 기법으로 설명이 됐지만, 거기 인사관리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한 제도 안에 들어가는 요소 기법으로서 설명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입체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뭐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그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뭐 조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든다든지, 뭐 조직 효과성 측면에서도 멀리 봤을 때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인 의사결정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가 자기 욕구만,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 할 때, 또는 뭐 약간 뭐 정치 세력이나 뭐 이렇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공익을 좀 침해해야 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약간 비윤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옳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법의 허점을, 편법을 쓰는 거죠. 편법을 쓴다고 해서 이제 윤리성을 좀 저해야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단의 어떤 그 변수 중에 갈등과 협상으로 넘어가 볼게요. 갈등은 이제 개인, 집단, 조직 안에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충돌을 해서 서로 이제 대립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을 이제 갈등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는 갈등을 나쁜 거로만 인지를 해가지고 갈등이 작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인간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다양성들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이제 봤던 접근법도 있었고 현대적으로 와서는 약간 상호작용적인 그 갈등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갈등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순기능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파악을 했던 접근법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집단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개인적인 분석 수준에서 파악한 것과 집단, 조직적 수준에서 파악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개인적 원인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본능, 그리고 뭐 욕구가 좌절되거나 방어 기제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이 다른 경우, 그리고 개인 간의 약간 뭐 학습 수준 차이, 뭐 이런 것들이 통해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쉽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랑 이 사람이랑 성격이 더 안 맞는다. 그러면은 이제 싸움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게 봤을 때 그런 개인적인 원인을 통해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집단 조직적인 차원으로 넘어와서는 집단 안에서 설정된 그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그런 역할의 차이, 그리고 그 집단 간에 가지고 있는 목표의 차이에 따라서도 집단 간의 갈등, 조직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집단 간 가지고 있는 자원의 그 크기가 다른 경우, 한 집단이 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약간 뭐 찍어 누르려는 그런 경향도 있겠죠. 자원이 부족한 경우에도 그 자원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제도나 규정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약간 싸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계층이나 직급 차이, 뭐 평가 보상 제도, 뭐 과업 상호 의존성, 뭐 집단과 특성, 뭐 이런 것들도 집단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갈등의 어떤 그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어떤 그 잠재력이 있는 변수들이 있겠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는 사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전반적으로 잠재력이 있는 변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런 변수들을 통해서 갈등이 싹을 틔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갈등을 인지하는 단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은 갈등이 인지가 됐으면 이 갈등을 어쨌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하는 관리 방법으로 5가지, 제가 밑에 적어놓은 5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협동을 할 수도 있고, 갈등을 회피할 수도 있고, 한쪽이 갈등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안을 찾는 절충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갈등 관리의 5가지 유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갈등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 행동이 표면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순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역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뭐 순기능이라고 하자면 그래도 아까 조직 정치 뭐 이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 경쟁심을 유발을 해서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고, 긴장감이나 약간 뭐 조직적 차원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좀 더 잘하려고 이렇게 동기를 부여한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역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갈등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이제 조직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기능적 결과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갈등 처리 의도를 설명드렸지만 갈등 관리를 하는 그 구체적인 방안들이 아래 나와 있어요. 직접 이제 갈등의 당사자들을 대면을 시키고 얼굴 보고 풀어라 할 수도 있고, 갈등의 두 주체, 뭐 세 주체가 될 수도 있죠. 갈등의 여러 주체들의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초월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갈등 관리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이 부족해서 집단 조직 안에서 자원 분배 문제로 싸울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을 충분하게 확충을 하는 것도 갈등 관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고, 그 공통 목표를 설정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제 그 집단 간 공통 관심사를 강조를 함으로써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라는 식으로 갈등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등을 회피한다든지 협상을 하는 것도 갈등 관리의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아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 협상은 이제 서로 이제 상이한 이해를 가진 2명 이상의 당사자가 교환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교환 비율을 합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협상은 잘 아시죠? 협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요런 협상 테이블에 양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원하는 이해관계는 요 하나의 수평선을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요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여기까지만 양보를 한다 치면은 둘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거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만큼까지 와줬으면 이 사람이 요만큼까지 와주면 요 안에서는 어느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그 대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협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협상의 하나의 과정이 된다. 그래서 협상의 유형으로는 이제 뭐 분배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고 통합적인 협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은 뭐 윈 루즈, 윈윈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배적 협상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많이 양보를 하는 그런 협상이라고 볼 수 있고, 통합적 협상이라고 하면 그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선택하는 걸 통합적 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협상의 과정으로는 협상하는 것을 뭐 이렇게 각자의 그 협상안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 통해서 협상을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룰 뭐 이런 것들을 정하는 프로세스를 정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타협안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계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각자의 그 타협안들을 맞춰보면서 얘기를 하고 교섭을 해서 솔루션을 찾는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타협안, 대체안을 실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협상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보면은 갈등 관리의 한 방안으로 있기 때문에 협상을 구성하는 여러 스킬들이 있어요. 협상의 전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어를 활용한 전술로서 뭐 내가 어떤 그 약속을 한다든지 위협을 할 수도 있고요. 권고, 뭐 경고, 보상을 걸 수도 있고 처벌을 한다고 할 수도 있고 공약을 제시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예시를 던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언어적인 수단을 활용한 전술도 있겠고, 침묵을 한다든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약간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킨십을 통해서 조금 친밀함을 유도를 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그 협상 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비언어적인 전술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비신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뭐 속임수를 쓴다든지 심리전을 좀 건다든지 뭐 그런 식을 통해서 협상을 이끌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 수준의 주요 이론 그리고 주요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집단이고
넘어가서 이제 조직 수준까지 넘어오겠습니다. 조직 수준의 주요 이론들 설명하기 전에 조직이 무엇이고 그리고 조직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면, 잠시만요. 조직이라고 하면 어떤 그 공동의 목표, 미션, 비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구조 아래 서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를 조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뭐 등장하게 된 배경이라고 하면 이제 뭐 분업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뭐 거래 비용이 감소하는 뭐 그런 거래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조직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라고 하면은 보통 성과 창출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조직 효과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접근법들이 있었어요. 전통적으로는 시스템 관점에서 투입, 과정 산출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해가지고 투입을 중점적으로 하는 경우 접근법은 이제 자원 기준 접근법. 이제 조직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원에 좀 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직 효과성이 있는 조직이다, 효과성 있는 조직이다라고 이제 봤던 그런 접근법도 있고, 조직의 이렇게 뭐 사업을 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중심으로 하는 내부 과정 접근법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직이 결과적으로 달성하는 목표 그리고 이제 산출하는 결과물 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맞춘 그런 목표 접근법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로 넘어와서는 보다 조금 통합적인 관점, 입체적인 관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측정하는 지표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자들, 조직에 얽혀 있는 뭐 경영자도 있을 수 있고 고객, 주주 뭐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것이 이해관계자 접근법으로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직 효과성을 측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이런 유기적인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설계하는 차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직을 설계하는 차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의 구조적 차원, 그리고 조직의 상황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조직의 구조적 차원이라고 하면 조직의 어떤 그 구조를 형성하는 그 기준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성이라고 한다면 조직 안에 이제 분화가 된 정도, 분업이 된 정도 뭐 이런 것들을 복잡성이라고 볼 수 있고, 집권화는 그 조직 안에서 권한이 어떻게 얼마나 집중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거를 집권화, 뭐 집중성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식성은 이제 조직 안에서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고 문서화되어 있는지 뭐 그런 정도를 이제 공식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특성을 설명하는 기준으로서 이 세 가지 지표들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조직 이론을 배우시다 보면은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조직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복잡성이 높은지, 집중성이 높은지, 공식성이 높은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세 가지 차원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조직의 상황적 차원으로 넘어오면 조직이 이렇게 조직이 있으면 이게 조직이 그냥 자기 혼자서 이렇게 생존하고 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요 조직한테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우리는 이제 상황적 차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상황적 차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뭐 환경이 있을 수 있고, 뭐 기술, 그다음에 뭐 조직의 규모, 그리고 조직에 사용한 전략 등등 뭐 이렇게 많은 상황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이론, 조직에 대한 그 연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대해서도 뭐 알아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발생했던 게 분업에 대해서 조금 이 산업혁명 이후에 분업에 조금 집중이 되다 보니까
효율성을 중심하게 되는 사고가 많이 연구가 됐어요. 그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 분업 그리고 약간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좀 무시, 배제 뭐 약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돼서 인간 중심의 어떤 그 사고를 하게 된 게 이제 메이오가 주도를 했던 호손 실험, 호손 스터디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조직화 중심의 페이올의 일반 관리론, 뭐 막스 웨버의 관료제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알고 계시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제 뭐 요게 사실 그 데프트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적다 보니까 전략이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적 변수 안에 들어가는 건데 조직의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전략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 책에는 이렇게 전략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쯤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마이클 포터의 경쟁 전략 그리고 마일즈와 스노우의 그 세 가지 전략 유형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경쟁 전략에 따라서 이제 뭐 그 조직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고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뭐 투입 과정 산출 뭐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게 조직 목표에 대한 접근 방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 구조 설계로 넘어오면 조직 구조의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기능식 조직, 사업 부재 조직,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프로세스 조직, 양손잡이형 조직 뭐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 각각이 갖는 조직의 모양과 특성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조직들이 갖는 장단점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연기 때 다뤄보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헨리 미츠버그의 조직구조 유형 분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데프트 교수님 책에서 제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 요거는 뭐 많이들 쓰는 조직 구조의 그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츠버그는 조직 구조를 구성하는 조직의 부문을 5가지로 나눴어요. 위에부터 보시면 전략 부문, 핵심 운영 부문, 중간 라인 부문, 기술 전문가 부문, 마지막으로 이제 지원 스텝 부문 이렇게 나누는데 한 조직이 이 5가지 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각 부문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부문 안에서 어떤 그 조정 압력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부문들이 강조되는 그 특성을 가지는 조직들을 이제 5대 원형, 순수 원형으로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10페이지에 그 2번에 5가지 유형을 설명을 했어요. 단순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 경영자한테 집중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하는 전략 부문이 좀 강화된 그런 구조다. 그 다음에 기계적 관료적 구조 같은 경우는 기술 전문가 부문이 핵심이 된 그런 조직이 나타나는 구조적 특성을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전문적 관료제는 전문가가 통제력과 재량권을 행사해서 핵심 운영 부문이 강조가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제 구조는 중간 라인이 이제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부라는 것이 어떤 그 제품마다 사업부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사업부마다 이제 중간 라인이 역할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업부제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스텝 부분이 강조가 되면 그 각 지원 스텝 부문 안에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어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조금 혁신적으로 어떤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조직 구조가 에드호크라시가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조 설계, 조직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조정과 통제의 기제 뭐 이런 것들로 분화와 통합 이런 개념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차차 연기 때 보완을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방 시스템의 설계 요소라는 목차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상황적 차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부 환경에 대한 게 나오는데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로버트 던컨과 톰슨입니다. 이제 올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던컨과 톰슨이 이제 불확실성을 구분을 했다라는 점. 던컨과 톰슨이 이제 복잡성과 변화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환경을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래 보면 이렇게 돼서 복잡성이 높은 환경, 그리고 이제 동태성이 높은 환경, 변화가 좀 많거나 복잡한 경우,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조직의 환경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다. 민츠버그는 여기에 더 나가서 각각의 환경에 어울리는 그 조직 구조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거기에까지 이제 이번 기출로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환경을 분류했다는 점에서 이제 조직 구조의 환경 상황 변수로서 환경에 대해서 설명한 연구였고요. 이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러면 불확실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게 이제 완충 역할, 뭐 경계 관리 이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분화와 통합, 로렌스와 로시가 이제 제시한 분화와 통합 기제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환경 불확실성에 따라서 뭐 유기적 조직, 기계적 조직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간의 관계를 설명한 여러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요 조직이라는 조직이 있고 조직한테 영향을 주는 외부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에는 다른 조직도 있을 수 있고 뭐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조직 간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직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분석한 틀을 그 아난드 나라시만이라는 학자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삽입해 놓은 걸 보시면 나라시만은 조직의 관계, 조직의 관계와 그리고 조직의 유형을 큰 틀로 해서 조직 이론을 구분을 했어요. 조직의 유형이 상이하고 조직 간의 약간 모습 양상이 서로 이제 좀 상이하다든지 아니면은 유사하다든지, 그리고 조직 간의 관계가 경쟁적인지 그리고 협력적인지, 따라서 조직 이론을 구분을 해봤는데요. 조직 유형이 이제 상이하고 경쟁적인, 그러니까 조직 간의 약간 뭐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서로 다르고 경쟁적인 조직 관계 하에서는 이제 자원 의존 관점, 자원 의존 이론이 이제 나오는데. 자원의존 이론은 개요가 이래요. 환경에 대해서 비합리적, 정치적, 권력적 측면에 어떤 초점을 맞추고 환경의 통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조직의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의존 이론에서는 조직이 생존하는 것을 주 목표로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이제 유형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상이한 그 조직 관계, 조직 유형, 그리고 서로 이제 자원을 확충하고 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그 통제력을 갖는 과정에서 경쟁을 불사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자원의존 이론의 주요 꼭지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직 유형이 조금 유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도 약간 경쟁적인 부분을 찾던 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하나로 묶이는 거를 이제 조직군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직군들 간의 이 묶음에서
조직이랑 이제 외부 환경이랑 뭐 이렇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조직이 생성되고 이제 조직이 소멸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다음에 그 과정에서 조직이 변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보존하는 과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그 전제가 유사한 조직들 간에 이제 형성된 조직군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것이 주요 뭐 목표다라고 이제 봤던 게 바로 이제 조직군 생태학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화 이론부터 볼게요. 제도화 이론은 조직 유형이 좀 유사하고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봤던 게 이제 제도화 이론인데 환경으로부터 어떤 조직이 그 조직의 존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이제 조직이 성공한다, 생존한다라고 봤던 게 제도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그 규범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윤리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사람들이 제도라는 어떤 그 규범화된 뭐 그 약간 예측 가능하고 확실한 상황을 선호를 하고 뭐 조직이 조금 생존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로 의존성을 강조하는 뭐 그런 기본 가정 하에 그 비슷한 상황에 있는 조직들은 동형화, 비슷한 양상을 띈다라는 점을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던 게 제도화 이론이고 여기 이제 나라시마의 틀에서도 이제 유사한 조직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제도화 이론 아래의 조직들의 모습이다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이론이 있는데 네트워크 이론은 자원 의존 이론을 조금 더 대안으로 제시를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자원 의존 이론이 약간 그 제한된 그 희소한 그런 자원을 두고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상이한 조직들은 무조건 경쟁을 해야 되느냐 협력할 수는 없느냐에 대한 궁금증을 통해서 발전을 시킨 게 바로 이 네트워크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조직 사이에 그 관계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분석 초점으로 두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방 시스템 아래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대한 이론을 4가지 정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화가 있어요. 세계화. 이제 뭐 한 국가 안에서만 발전하고 조직이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국가 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세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세계화가 발생한 동기, 세계화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조직의 규모가 계속 커지고 뭐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약간 자원을 조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더 인건비나 뭐 이런 자원이 저렴한 곳을 찾아서 외국으로도 뻗쳐나갈 수 있고 시장이 뭐 물류나 무역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개방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세계화의 어떤 그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는 그 아래에 국제화 발전 단계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내 기업, 국내 조직으로만 이제 운영이 됐던 것이 잠시만요. 이제 더 나아가서 다른 외국의 이제 국제 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국가들과 이제 이렇게 협력도 하고 뭐 그런 다른 국가에 약간 뭐 지사를 둔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국적 기업으로 모습을 나타낼 수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심화된 것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라는 표현을 써서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을 했다라고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화, 글로벌, 세계화 전략에 적합한 조직 구조에는 뭐 국제사업부, 뭐 글로벌 지역사업부, 뭐 제품사업부, 글로벌 매트릭스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체적으로는 연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화, 세계화됨에 따라서 조정의 양상도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조직 안에서 글로벌 조직이 조금 원활하게 조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 정보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킨다든지 뭐 비공식 자발적인 대면으로 통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본사의 어떤 그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이 흩어져 있지만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조정자를 딱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조정 역할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원활하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조정 기제들이 또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내부 설계 요소로 넘어갈게요. 내부 설계 요소에는 아까 말했던 이제 상황적 차원 안에 이제 그 들어있는 뭐 기술, 규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약간 그냥 뭐 스킬 뭐 이런 것보다도 투입을 그 조직에서 이제 투입하는 자원을 산출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뭐 모든 활동을 기술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조직 구조에서 상황 변수로서 역할을 하는 기술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에 대한 그 종류와 조직 구조 간의 관계를 연구했던 뭐 세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어요. 처음 이제 기술 결정론의 시초가 되는 조한 우드워드의 연구가 있고요. 이 우드워드는 기술 유형을 기술 복잡성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소량 주문 생산하는 것을 이제 단위 생산 기술, 그리고 이제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걸 대량 생산 기술, 그리고 이러한 그 기계화된 과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을 연속 공정 생산 기술, 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기술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찰스 페로우의 연구가 있는데, 페로우는 이제 약간 뭐 조직 차원보다는 약간 부서 수준의 기술에 조금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기술 유형이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 문제 변화 과정 안에 새로운 일이나 약간 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뭐 그런 빈도, 뭐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절차에 약간 객관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기술을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네 가지 유형은 뭐 그냥 말로 설명드리면 일상적, 기능적, 공학적, 비일상적 뭐 이렇게 나누고, 각자 그 기술 유형에 따라서 예시가 되는 그 산업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우리 시험에 나왔었던 적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연기 때 구체적으로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연구 중에 톰슨의 연구가 있는데, 톰슨은 기술의 어떤 그 상호 의존성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기술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집합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은 중개형 기술, 그리고 순차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을 연속형 기술, 그리고 교호적인 상호작용적인 상호 의존성이 있는 것을 집중형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세 가지 연구도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으로 연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규모로 넘어가면, 규모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구성원의 수를 의미를 해요. 규모라고 하면은 이제 규모가 크다 하면은 구성원의 수가 많은 거고, 규모가 작다 하면 구성원 수가 적은 것이 되겠죠. 이러한 규모와 조직 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클수록 복잡성이 어떻게 되느냐? 규모가 커지면은 복잡성이 더 커지겠죠. 왜냐면은 규모가 커지면은 그에 따라서 분업하는 정도도 커질 수 있을 거고, 더 이제 뭐 직급 체계나 이런 것들도 또 세분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커진다. 그 다음에 공식성이라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규모가 커지면은 저희가 뭐 그 여러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식성이 높다라는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규모가 커지면 집중성이라는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규모가 커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분업의 정도가 커진다고 했죠. 그럼 분업화되는 정도가 커지면 그 작아지는 그 부서 단위마다 이제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체 부서를 아울렀던 그 권한이 세분화가 되기 때문에 그 집중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 규모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나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던 게 이제 규모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직 수명 주기와 쇠퇴가 있어요. 이제 조직 수명 주기는 조직이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이후에
쇠퇴하는 과정까지 발달 단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조직의 성장 단계를 일반적으로 4가지 단계 혹은 뭐 5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4가지 단계를 많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하는 단계, 혁신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걸로 승부를 했던 단순 구조의 형태를 띠는 혁신적인 창업 단계를 넘어서 비용 감소에 조금 더 초점을 가고 비용을 감소하면서 가성비를 높이는 이익 극대화를 하는 뭐 그런 집단 공동체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는 조금 혁신에 초점을 맞췄던 그 창업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약간 좀 관료주의적인 특성을 조금 띄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개개인 뭐 집단의 어떤 그 자율성이 조금 침해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공식화 단계로 넘어가요. 공식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규모가 커질수록 그리고 그 조직이 발전할수록 약간 통제를 위한 어떤 그 수단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 규범화가 조금 진행이 된다든지 관료주의적인 특성이 강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공식화 단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교화 단계, 통합과 조정이 강조되는 구조, 팀제를 도입하고 수평적 조정 기제를 강화해서 정교화하게 이제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수명 주기가 이 4단계를 설명하는 거는 사실 조직이 어떻게 보면 살아남고 생존을 하고 성공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설명하는 게 정교화 단계고, 요 조직의 수명 주기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직 쇠퇴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 쇠퇴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감소해가는 그런 형상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조직 쇠퇴의 원인은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구조와 문화를 그 관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조직이 쇠퇴할 수 있고 조직에 가지고 그 처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 경쟁이 심화되거나 뭐 규모의 경쟁, 경영진과 CEO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직 쇠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조직 쇠퇴도 4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와이첼과 존슨이라는 학자가 4가지 단계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무지 단계에서는 조직이 어떤 그 변화에 무지하거나 둔감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직 내외부로 이제 들어오는 쇠퇴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응 방안으로서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눈에 보이기 전에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 무대응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뭐 참여적 리더십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응을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서는 여기서 더 심화가 되면은 심화된 쇠퇴 과정으로 진화를 하게 되면 오류 행동 단계로 넘어가요.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던 때를 지나서 행동을 했는데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프로블럼 잘못 진단을 하고 잘못된 솔루션을 제안을 해서 이런 그 조직이 더 심화되게 쇠퇴하는 단계가 이제 오류 행동 단계가 되겠고요. 위기 단계로 넘어가면 조직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급격하게 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위기 단계를 넘어서 이제 끝끝내 조직은 해체를 맞게 됩니다. 해체 절차만 남은 법적 절차로는 뭐 거의 이제 완전히 해체되고 뭐 다른 기업의 조직에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쇠퇴를 유형으로 분류를 한 게 이제 데니 밀러라는 학자인데 이 데니 밀러는 변화의 양상과 그리고 이제 조직에 퍼뜨렸던 사업 범위, 영역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쇠퇴를 유형화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무분별하게 사업 영역을 넓히고 근데 이제 변화는 좀 덜 한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이 환경에서
표류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딴 섬처럼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변화는 많이 하는데 사업 영역도 대폭으로 늘린다. 그럼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빌드업을 잘 해 나가다가 이제 뭐 변화를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벌려놓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제국주의형 세태 유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업 영역을 넓히지 못하고 협소한 영역을 가지고 있고 변화를 적게 하는 사람은 수선공형, 수선공형 이제 세태, 집중형 세태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자기가 했던 사업 영역만 가지고 고수를 하다가 이제 시장에서 약간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많이 하고, 근데 사업 영역을 넓히지 않아. 그런 경우는 이제 발명형 세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열심히 변화는 계속 하는데 시행착오 계속 겪고 하는데 막상 필요한 사업 영역이나 이런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은 적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발명형 쇠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연기 때는 구체적으로 다르고 그 이후에는 조금 힘을 빼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 조직 변화 개발 이거 남았고 경영 조직론의 답안 작성법 부분이 남았는데 요거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